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물 2리터로 허리 통증 없애기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골치 아픈 이유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80% 이상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병원 같은 곳에 다니면 당장은 좋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통증이 생깁니다. 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증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습관이 여러 겹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을 통해 증상을 제거하더라도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또 같은 부분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적골원에는 개원 3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허리 통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느끼는 통증을 제거할 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가능한 한 찾아내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 힘든 몸이 되도록 일상생활을 철저히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물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기실에도 정수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더 들수록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육이 질겨져서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의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통증을 제거해도 반드시 재발합니다. 다음은 누워서 할 수 있는 초간단 타월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을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어깨가 결리거나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분에게 강력 추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수건 2장을 겹쳐서 둘둘 말고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수건을 목 뒤로 넣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새우등이 되지만 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머리를 원위치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간단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를 추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양 무릎을 세우고 다리만 좌우로 움직입니다.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골반과 허리를 비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좌우로 10번씩만 해도 매우 효과가 크며 담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통증을 덜기 위해 무의식 중에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평소의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가 나빠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세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지만 통증이 가시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 앞에서 말한 하루에 한 번 바른 자세를 의식해서 허리 통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 평소에 가능한 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같은 자세로 계속 서 있다면 초간단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이 지나는 길이 모종의 원인으로 압박을 받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등뼈나 디스크가 변형되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중장년층에 굳이 꼽자면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등뼈가 눌려서 으깨지듯 변형되는 병입니다. 이것은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인 여성이 완경 후에 걸리기 쉬운 병 중 하나입니다. 우연히 디스크가 눌려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그 직후에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이 통증은 다칠 때와 마찬가지로 염증에 의한 것이므로 2, 3주가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점차 나아집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회복기로 치료를 이행하므로 설령 디스크가 일부 빠져나온 채로 있더라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MRI 검사로 허리 등뼈의 디스크가 확인되어도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경의 염증이나 혈류의 장애가 없다면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어도 영상에 찍힌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접고론이 나설 차례입니다. 애초에 허리와 단련된 근육이 유연하고 대체로 수축과 팽창을 한다면 디스크를 일으키는 큰 부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체내의 청소부인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추간판에서 나온 물질을 일물질로 감지하고 포식을 함으로써 디스크가 자연스레 치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디스크라고 진단한 다음 약물요법이나 온열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거나 MRI 검사 등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신경이 강하게 짓눌려 이내 잘려버리면 통증 등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력이 떨어졌을 경우 실금 등의 증상이 있다면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하므로 곧장 전문의와 상담하길 바랍니다. 내장의 병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신장의 질환입니다. 신장은 허리 약간 위에 등 쪽에 위치하는데 좌우 양쪽에 있으므로 신장이 아프면 복근이나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낍니다. 눕거나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다가 착지할 때 통증을 느낀다면 수신증, 신우신염, 요관결석 등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허리 통증의 원인인 내장 질환에는 담낭염, 췌장염, 중수염, 위염 등이 있습니다. 또 극히 드물지만 암이 척추에 전이되거나 화농성 척추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허리 통증이 나아질까 싶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30에서 50대 남성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근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 되어 허리 통증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력 저하가 주 원인이라면 여성이 근육량이 더 적으므로 더 많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동일 자세를 지속하는 습관이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은 근육이 단단하고 여성은 근육이 무르다고들 합니다. 애초에 단단한 근육과 무른 근육이란 무엇일까요? 운동 후의 근육은
피로물질이 쌓여서 붓는 느낌이 듭니다. 운동 부족인 근육도 뭉치고 굳어서 부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육이 단단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무지근하다고 느끼는 것도 근육이 추위를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 굳어버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면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랑하고 충분히 이완된 근육은 더 이상 이완될 수 없기에 관절이나 인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물을 마셔서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되면 그곳에만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굳는 것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심한 운동을 해도 근육의 피로가 빨리 회복되므로 근육통도 빨리 낫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되고 따라서 혈액순환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 등이 굳게 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혈액은 우선 두꺼운 부분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혈액의 양이 부족하거나 끈적끈적하면 말단의 모세 혈관까지 피가 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모세 혈관은 바짝 말라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유령 혈관화 현상은 수면 부족이나 당분과 지방의 과잉 섭취 등 생활 습관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은 개선됩니다. 일상생활의 개선, 특히 의식해서 물을 섭취하는 것은 허리 통증의 예방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으로도 이어집니다. 물은 영양과 산소의 운반자, 그리고 몸의 조종자이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수분은 몸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을 해서 온몸의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노폐물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더욱이 물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과 삼투압에 의한 체액 농도 조절과 같은 다양한 조절 기능입니다. 체온 조절은 땀이나 호흡과 같은 수분의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할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뺐습니다. 날이 더울 때나 운동을 해서 체온이 상승했을 때 땀을 흘리는 것은 이 시스템이 작동해 체온 상승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는 폐에서 기화된 수증기를 호흡을 통해 체외로 보냄으로써 몸에서 열을 빼앗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수분을 빼앗깁니다. 우리 몸은 몸이 탈수 상태여도 좀처럼 자극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더욱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탈수 상태인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른바 숨은 탈수증을 경험하는 고령자도 많습니다. 탈수증이란 몸속 수분이 땀으로 날아가고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땀의 근원은 혈액 속의 수분이므로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낮아지면 필요한 영양분이 몸 전체로 운반되지 못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도 낮아집니다. 그 결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기도 합니다. 현기증이나 권태감,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도 나타납니다. 탈수증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에
우선 필요한 수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그 다음은 각종 장기, 그리고 근육의 수분이 공급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즉, 뇌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장기나 근육이 탈수 상태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경기 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안 움직여서 쓰러져도 의식이 또렷합니다. 이것은 몸이 근육에 대한 수분 공급을 후순위에 두고 뇌에 우선 수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즉, 의식이 없어진 상태라면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물을 마시고 건강을 되찾자. 만성 허리 통증이 뼈 주위에 붙어있는 근육의 긴장이나 뭉침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껏 설명한 대로이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의 긴장에는 몸의 수분 부족이 큰 연관이 있다. 수분 부족에 의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산소 부족을 초래해서 근육 조직이 긴장되어 굳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신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면서 붓게 된다. 이로써 신장 주변, 즉 허리 근처의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물은 근육을 움직이는 윤활유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물은 몸의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원천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분의 부족은 노폐물을 쌓이게 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는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분 보충이 피로 회복을 촉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더라도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속하다 보면 점차 통증이 없어지면서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도 있다. 물을 너무 마시면 붓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되죠. 환자는 놀라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메커니즘은 이렇다. 몸은 수분 부족을 느끼면 위험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수분을 체외로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몸을 보호한다. 즉, 체외로 배출돼야 될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것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리기 쉬우므로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분의 부족은 무엇 하나 좋을 것이 없다. 한편 수분 과잉은 어떨까? 평범하게 마시면 문제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면 역시 몸에는 좋지 않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의 과잉 섭취로 인한 그러한 병에는 저나트륨 혈증이 있다. 통칭 물 중독, 체내 염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참고로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과 수, 이것의 부족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체내 수분이 쌓인 상태를 수독이라고 칭한다. 체내 염분의 농도는 신장에서 조절한다. 신장에서 수분 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체내 염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신장이 정상으로 기능한다면 1시간에 1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하게 된다. 즉, 1시간에 1리터 이내의 물이라면 신장은 문제없이 배출할 수 있으며 물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단시간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물 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물 중독에 걸리면 가벼울 때는 얼굴이나 다리가 붓고 중간 정도에서는 권태감과 현기증, 두통, 수족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뇌 부종이나 폐 수종 등으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에 1시간당 1리터의 물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마실 수는 없다. 미네랄 워터에는 경수와 연수라는 성분 분류가 있다. 이는 물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수치화한 경도를 기준으로 표시가 된다. 경도가 높은 물, 즉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높은 물을 경수, 함유량이 낮은 물을 연수라고 한다. 경수와 연수의 중간에 해당되는 물은 중경수라고 한다. 일본의 물은 대부분 연수이다. 연수는 목 넘김이 좋고 부드러우며 개성이 강하지 않다. 일본인에게는 예로부터 익숙하므로 맛있는 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편 유럽의 물은 대부분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 경수 혹은 중경수이다. 일본인은 경수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쓰다고 느끼거나 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경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칼슘의 흡수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경수를 마시면 좋다. 운동 후의 미네랄 보급에도 매우 적합하다. 일상적으로 경수를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며 다이어트에 좋다고 한다. 다만 경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경수를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며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한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경수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 섭취 과다로 요로 결석이 생기기 쉽기도 한다. 이처럼 경수에는 단점도 있다. 이를 이해한 뒤에 자신 체질에 맞는 물을 고르는 게 좋다. 물을 마시는 생활을 시작하자. 마시는 양은 체중 곱하기 30ml. 내가 아무리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라고 조언해도 실제로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환자는 적은 것 같다. 이유는 다양하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서요. 물은 맛이 없어요. 목이 안 마르면 못 마시겠는데요? 그래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어느 정도 허리 통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가를 열심히 설명해온 결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접고런의 대기실에는 정수기를 설치했다. 물 이야기를 한 뒤에 깨달았다는 듯 물을 마시는 환자를 보면 흐뭇하다. 한편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체중 곱하기 30ml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그보다 많이 마시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체중이 60kg이라면 1800ml. 이것이 최저 섭취량이라고 생각한다. 식사 중에도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의 5분의 1 정도는 섭취하므로 순수하게 마시는 물은 적어도 1.3에서 1.5리터 정도라고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물의 과잉 섭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정도의 생활 습관이 생긴다면 허리 통증 해소는 물론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는 환자에게 화분에 물 주기를 이야기한다. 대부분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마시기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화분에 물을 줄 때 한꺼번에 많이 주면 물이 넘쳐서 밑받침에 고이기 마련이다. 화분의 흙이 약간 마른다 싶을 때 흙을 적실 정도로 조금씩 물을 주면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한꺼번에 두세 컵을 마신다고 해서 전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컵 한 잔 정도라고 한다. 이것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은 것이다. 우선은 곁에 항상 물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자. 테이블 위에 물이 들어있는 500ml 물병을 항상 놓아두고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면 의외로 잘 마실 수가 있다. 2리터짜리 물병을 눈앞에 놔두면 좀 부담이 되지만 500ml는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가볍게 손이 간다. 언제나 물을 마시자. 외출 중에도 가능한 한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보자. 장보기 등으로 외출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보다 몸을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수분을 빼앗긴다. 그러므로 항상 페트병에 물을 담아 다니도록 하자. 전철에서 이동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 등 잠시 멈췄을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입도 깔끔해지고 효과 좋은 수분 보충을 할 수가 있다. 물은 언제 마시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언제든 생각나면 마시세요라고 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르다고 느낄 때 마시는 것이다. 땡볕 아래 작업을 한 후나 라면 같은 염분이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 갈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다양한 때 물이 필요하다. 아침은 물 한 잔으로 시작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몸을 깨운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자는 동안에는 땀 등으로 수분을 빼앗긴다. 사람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빼앗기는 수분의 양이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룻밤 500ml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아침에 마시는 처음에 한 잔의 물은 우리의 몸에 수많은 효능을 준다. 가령 수분의 부족으로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서 힘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장기의 기능을 일깨워 몸의 컨디션을 정돈한다. 아침 공복 시에 물을 마심으로써 장기에 활력을 주고 저항력이 있는 몸을 만들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감기에 잘 안 걸린다거나 아침에 눈이 잘 떠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명치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잔의 물은 위산을 억제하며 명치의 통증을 막는 효과도 있다. 수분 부족은 변비의 원인 중 하나이다. 아침 공복 시의 물은 용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불량을 막는다. 이때 물은 흡수가 좋은 상온이나 끓인 물을 추천한다. 물은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도 있다. 원래 인간의 몸은 수면 중에 세포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재생된다. 그때 몸속에서 불필요해진 노폐물과 독소가 생기는데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그러한 물질의 배출이 촉진되는 것이다.
변비해소와 디톡스 효과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피부의 활성화도 촉진되고 보습 효과도 좋아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수분 유지를 하는 그 기능이 약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므로 수분 보충은 필수이다. 또한 물을 마시면 뇌가 활성화된다.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여 수면 모드인 뇌에 수분이 도달하면 뇌를 자극하여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한다. 아침부터 뇌가 활발히 돌아가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취침 중에는 500ml에 가까운 수분을 빼앗긴다. 그러므로 취침 전, 특히 30분 정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중에는 신장 기능도 떨어지므로 취침 직전에 물을 마시면 남은 수분이 잘 여과되지 않아 부종으로 이어진다는 설도 있지만 한 컵 정도의 물이라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더 좋아지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셔야 한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것 같다라고 하며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 나는 잠들기 30분 전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깊은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하룻밤에 그 이상의 수분을 빼앗기므로 아침에는 대부분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깨어난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깊은 잠을 방해한다. 한밤중에 여러 번 깨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것은 자기 전에 마신 물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침 전에 물을 안 마시면 수면 중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여 혈액의 농도가 높아진다. 즉,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혈액으로 인한 병이 잘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권하고 식사 중에는 물을 권하지 않는 이유. 나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다이어트를 권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비만인에게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서 있을 때 허리 등뼈에는 체중의 2배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한다. 그 압력을 허리 등뼈 전체에 고루 분산시킬 수 있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압력의 분산의 균형이 깨지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된다. 체중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은 허리 등뼈에 걸리는 압력을 덜어준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앞서 소개했듯 혈액순환이 잘 되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칼로리를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식전 30분에 마시는 물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심으로써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 계통의 장기를 자극하며 먹을 것을 위해서 장으로 활발히 내보낸다. 주의할 것은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의 힘을 빌린다. 그러나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물로 희석되어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준다. 식사 30분 전이라면 희석된 위산이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음식의 소화는 저작을 통해서도 활발해지는데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타액의 분비와 저작에도 방해가 된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일단은 탄산수부터 시작해도 좋다. 아직 물 마시는 습관이 안 든 사람이 갑자기 무미무치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괴롭기만 하다. 그런 사람은 무가당 탄산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물로 서서히 바꾸는 것이다. 탄산수는 수분을 보충하기에 문제가 없는 음료이다. 단 꿀꺽꿀꺽 마실 수 없고 금방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자주 물을 마시는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탄산수에는 물에 없는 효능도 있다. 그것은 수분의 흡수가 빠르다는 것이다. 탄산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탄산수를 마셔서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량을 늘리려고 한다. 즉,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수분 보충이 빨라지는 것이다. 또한 체내에 축적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효능도 있다. 젖산은 운동을 통해서 산소와 지방이 연소될 때 타다 남은 재와 같다. 이것이 근육에 쌓이면 피로가 누적이 된다. 그 젖산을 탄산수에 포함된 중탄산 이온으로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해준다. 탄산수를 마실 때는 무가당을 고르도록 하자. 최근에는 향이 가미된 생수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맛있고 목 넘김이 무척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꿀꺽 마시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당분이 포함된 것이 있으므로 구매를 할 때 성분표를 확인하여 무가당을 고르도록 하자. 만성 허리 통증은 파스와 약, 주사로 낫지 않는다. 파스는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근육의 염증을 잠깐 진정시켜줄 뿐이다. 통증의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약효가 다해서 다시 붙이고 하다 보면 어찌어찌 통증이 가라앉곤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통증은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또 파스를 떼고 붙이고를 반복하는 동안 효능이 없어진다. 진통제나 주사도 마찬가지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이다. 대증요법으로 통증을 없애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나쁜 자세나 동작을 깨닫지 못한 채 증상을 점점 악화시키게 된다. 우리 젖고른에 시술을 받아도 아플 때만 의지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리에 쥐가 나본 경험은 모두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종아리에 잘 생긴다. 그 외에도 목이나 어깨, 손가락에 쥐가 나기도 한다. 이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근육이 뭉치기 쉬운 상태이다. 운동 중이나 수면 중, 발작 중에는 근육이 과잉 수축하여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경련이 일어난 그 상태가 수십 초 이어진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아픈 다리의 발가락을 뒤로 꺾어서 환부의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악화되며 근육의 산소와 영양소가 잘 도달되지 않는다. 자고 있을 때는 근육의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쥐가 잘 발생한다. 근육의 조절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을 미역이나 낫또, 우유 등으로 보충하고 취침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것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루 물 2리터로 허리 통증 없애기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이 골치 아픈 이유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80% 이상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병원 같은 곳에 다니면 당장은 좋아지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통증이 생깁니다. 왜 허리 통증의 원인을 찾아낼 수가 없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통증은 그 자체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속에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쉬운 습관이 여러 겹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술을 통해 증상을 제거하더라도 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또 같은 부분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적골원에는 개원 3년 만에 1만 명이 넘는 허리 통증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완치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느끼는 통증을 제거할 뿐 아니라 통증의 원인을 가능한 한 찾아내 허리 통증을 유발하기 힘든 몸이 되도록 일상생활을 철저히 지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환자분들에게는 물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대기실에도 정수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인간의 몸은 50에서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이가 더 들수록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근육이 질겨져서 통증을 유발하기 쉬운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수분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이는 허리 통증의 원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아무리 통증을 제거해도 반드시 재발합니다. 다음은 누워서 할 수 있는 초간단 타월 스트레칭입니다. 수건을 사용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고 어깨가 결리거나 두통 등의 증상이 있는 분에게 강력 추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수건 2장을 겹쳐서 둘둘 말고 반드시 누운 자세에서 수건을 목 뒤로 넣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향하면 새우등이 되지만 이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머리를 원위치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초간단 비틀기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기를 추천하는 스트레칭입니다. 양 무릎을 세우고 다리만 좌우로 움직입니다.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골반과 허리를 비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좌우로 10번씩만 해도 매우 효과가 크며 담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통증을 덜기 위해 무의식 중에 편한 자세를 취합니다. 평소에 자세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세가 나빠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허리 통증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세도 나빠지는 것입니다. 통증이 있을 때는 억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지만 통증이 가시면 조금씩 몸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지면 앞에서 말한 하루에 한 번 바른 자세를 의식해서 허리 통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합시다. 또 평소에 가능한 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같은 자세로 계속 서 있다면 초간단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줍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이 지나는 길이 모종의 원인으로 압박을 받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허리 등뼈나 디스크가 변형되는 등 이러한 이유로 일어나기 쉽습니다. 중장년층에 굳이 꼽자면 남성들에게서 많이 발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은 등뼈가 눌려서 으깨지듯 변형되는 병입니다. 이것은 저하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인 여성이 완경 후에 걸리기 쉬운 병 중 하나입니다. 우연히 디스크가 눌려서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하면 그 직후에는 극심한 통증에 시달립니다. 이 통증은 다칠 때와 마찬가지로 염증에 의한 것이므로 2, 3주가 지나면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통증도 점차 나아집니다. 염증이 가라앉으면 회복기로 치료를 이행하므로 설령 디스크가 일부 빠져나온 채로 있더라도 통증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MRI 검사로 허리 등뼈의 디스크가 확인되어도 허리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경의 염증이나 혈류의 장애가 없다면 통증이나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어도 영상에 찍힌 디스크가 통증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이럴 때는 우리 접고론이 나설 차례입니다. 애초에 허리와 단련된 근육이 유연하고 대체로 수축과 팽창을 한다면 디스크를 일으키는 큰 부하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직된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체내의 청소부인 대식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주간판에서 나온 물질을 일물질로 감지하고 포식을 함으로써 디스크가 자연스레 치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디스크라고 진단한 다음 약물요법이나 온열요법 등으로 치료를 하거나 MRI 검사 등으로 경과를 관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다만 추간판 탈출증보다는 신경이 강하게 짓눌려 이내 잘려버리면 통증 등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근력이 떨어졌을 경우 실금 등의 증상이 있다면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하므로 곧장 전문의와 상담하길 바랍니다. 내장의 병이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것이 신장의 질환입니다. 신장은 허리 약간 위에 등 쪽에 위치하는데 좌우 양쪽에 있으므로 신장이 아프면 복근이나 허리에 묵직한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낍니다. 눕거나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제자리에서 점프를 했다가 착지할 때 통증을 느낀다면 수신증, 신우신염, 요관결석 등 신장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허리 통증의 원인인 내장 질환에는 담낭염, 췌장염, 중수염, 위염 등이 있습니다. 또 극히 드물지만 암이 척추에 전이되거나 화농성 척추염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자주 듣는 말은 허리 통증이 나아질까 싶어서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30에서 50대 남성입니다. 한창 일할 나이이기 때문에 근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 되어 허리 통증을 일으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근력 저하가 주 원인이라면 여성이 근육량이 더 적으므로 더 많은 허리 통증을 호소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동일 자세를 지속하는 습관이 만성 허리 통증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은 딱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남성은 근육이 단단하고 여성은 근육이 무르다고들 합니다.
애초에 단단한 근육과 무른 근육이란 무엇일까요? 운동 후의 근육은 피로물질이 쌓여서 붓는 느낌이 듭니다. 운동 부족인 근육도 뭉치고 굳어서 부어 있습니다. 이것이 근육이 단단한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허리가 무지근하다고 느끼는 것도 근육이 추위를 방어하는 그 과정에서 굳어버리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갑자기 움직이면 쉽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말랑하고 충분히 이완된 근육은 더 이상 이완될 수 없기에 관절이나 인대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통증을 개선하기 위해 근력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물을 마셔서 좋은 근육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긴장되면 그곳에만 피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고관절이 굳는 것도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심한 운동을 해도 근육의 피로가 빨리 회복되므로 근육통도 빨리 낫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어지게 됩니다. 나이를 먹으면 혈관도 노화되고 따라서 혈액순환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과 관절 등이 굳게 되고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것이죠. 혈액은 우선 두꺼운 부분을 중심으로 흐릅니다. 혈액의 양이 부족하거나 끈적끈적하면 말단의 모세 혈관까지 피가 가지 않습니다. 그 상태가 이어지면 모세혈관은 바짝 말라 사라져버립니다. 이러한 유령 혈관화 현상은 수면 부족이나 당분과 지방의 과잉 섭취 등 생활 습관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은 개선됩니다. 일상생활의 개선, 특히 의식해서 물을 섭취하는 것은 허리 통증의 예방뿐 아니라 전신의 건강으로도 이어집니다. 물은 영양과 산소의 운반자, 그리고 몸의 조종자이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수분은 몸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환을 해서 온몸의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전달합니다. 동시에 노폐물을 흡수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신진대사입니다. 더욱이 물의 역할로서 중요한 것은 체온 조절과 삼투압에 의한 체액 농도 조절과 같은 다양한 조절 기능입니다. 체온 조절은 땀이나 호흡과 같은 수분의 작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수분은 증발할 때 주변의 열 에너지를 뺐습니다. 날이 더울 때나 운동을 해서 체온이 상승했을 때 땀을 흘리는 것은 이 시스템이 작동해 체온 상승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운동을 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는 폐에서 기화된 수증기를 호흡을 통해 체외로 보냄으로써 몸에서 열을 빼앗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몸은 수분을 빼앗깁니다. 우리 몸은 몸이 탈수 상태여도 좀처럼 자극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더욱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탈수 상태인데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이른바 숨은 탈수증을 경험하는 고령자도 많습니다. 탈수증이란 몸속 수분이 땀으로 날아가고 그 부족분을 보충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그러한 증상입니다. 땀의 근원은 혈액 속의 수분이므로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낮아지면 필요한 영양분이 몸 전체로 운반되지 못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힘도 낮아집니다. 그 결과 다리에 쥐가 나거나 저리기도 합니다. 현기증이나 권태감, 경련 등 온열 질환 증상도 나타납니다.
탈수증에 걸리는 이유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기간에 우선 필요한 수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뇌입니다. 그 다음은 각종 장기, 그리고 근육의 수분이 공급되는 것은 마지막입니다. 즉, 뇌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장기나 근육이 탈수 상태라고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경기 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몸이 안 움직여서 쓰러져도 의식이 또렷합니다. 이것은 몸이 근육에 대한 수분 공급을 후순위에 두고 뇌에 우선 수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즉, 의식이 없어진 상태라면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물을 마시고 건강을 되찾자. 만성 허리 통증이 뼈 주위에 붙어있는 근육의 긴장이나 뭉침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껏 설명한 대로이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근육의 긴장에는 몸의 수분 부족이 큰 연관이 있다. 수분 부족에 의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산소 부족을 초래해서 근육 조직이 긴장되어 굳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일으킨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게 된다. 이것이 심해지면 신장에 노폐물이 축적되어 염증을 일으키면서 붓게 된다. 이로써 신장 주변, 즉 허리 근처의 신경을 압박하여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물은 근육을 움직이는 윤활유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물은 몸의 회복 능력을 높여주는 원천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수분의 부족은 노폐물을 쌓이게 합니다. 반대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출시키게 됩니다. 이는 몸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분 보충이 피로 회복을 촉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더라도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지속하다 보면 점차 통증이 없어지면서 몸이 좋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도 있다. 물을 너무 마시면 붓지 않나요?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물이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되죠. 환자는 놀라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메커니즘은 이렇다. 몸은 수분 부족을 느끼면 위험관리 능력을 발휘하여 수분을 체외로 배출하지 않음으로써 몸을 보호한다. 즉, 체외로 배출돼야 될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몸이 붓는 것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에 걸리기 쉬우므로 아랫배가 볼록 튀어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다. 수분의 부족은 무엇 하나 좋을 것이 없다. 한편 수분 과잉은 어떨까? 평범하게 마시면 문제는 없지만 극단적으로 많이 마시면 역시 몸에는 좋지 않다. 뭐든 지나치면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의 과잉 섭취로 인한 그러한 병에는 저나트륨 혈증이 있다. 통칭 물중독, 체내 염도가 낮아지면서 생기는 병이다. 참고로 한의학에서는 기와 혈과 수, 이것의 부족이 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체내 수분이 쌓인 상태를 수독이라고 칭한다. 체내 염분의 농도는 신장에서 조절한다. 신장에서 수분 배출량을 조절함으로써 체내 염분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신장이 정상으로 기능한다면 1시간에 1리터 정도의 수분을 배출하게 된다. 즉, 1시간에 1리터 이내의 물이라면 신장은 문제없이 배출할 수 있으며 물 중독에 걸리지 않는다. 만약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단시간에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시면 물 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물 중독에 걸리면 가벼울 때는 얼굴이나 다리가 붓고 중간 정도에서는 권태감과 현기증, 두통, 수족냉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뇌 부종이나 폐 수종 등으로 목숨을 위협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초에 1시간당 1리터의 물을 몇 시간 동안 계속 마실 수는 없다. 미네랄 워터에는 경수와 연수라는 성분 분류가 있다. 이는 물에 포함된 칼슘과 마그네슘의 농도를 수치화한 경도를 기준으로 표시가 된다. 경도가 높은 물, 즉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높은 물을 경수, 함유량이 낮은 물을 연수라고 한다. 경수와 연수의 중간에 해당되는 물은 중경수라고 한다. 일본의 물은 대부분 연수이다. 연수는 목넘김이 좋고 부드러우며 개성이 강하지 않다. 일본인에게는 예로부터 익숙하므로 맛있는 물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한편 유럽의 물은 대부분 칼슘과 마그네슘을 많이 함유한 경수 혹은 중경수이다. 일본인은 경수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쓰다고 느끼거나 맛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도 많다. 경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칼슘의 흡수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경수를 마시면 좋다. 운동 후의 미네랄 보급에도 매우 적합하다. 일상적으로 경수를 마시는 사람은 뇌졸중이나 심장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도 있다. 변비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으며 다이어트에 좋다고 한다. 다만 경수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경수를 너무 많이 마시면 설사를 일으키기 쉬우며 피부가 거칠어지기도 한다.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 경수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칼슘 섭취 과다로 요로 결석이 생기기 쉽기도 한다. 이처럼 경수에는 단점도 있다. 이를 이해한 뒤에 자신 체질에 맞는 물을 고르는 게 좋다. 물을 마시는 생활을 시작하자. 마시는 양은 체중 곱하기 30ml. 내가 아무리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라고 조언해도 실제로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환자는 적은 것 같다. 이유는 다양하다. 화장실에 자주 가게 돼서요. 물은 맛이 없어요. 목이 안 마르면 못 마시겠는데요? 그래도 물을 마시는 습관이 어느 정도 허리 통증 해소에 효과가 있는가를 열심히 설명해온 결과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우리 접고런의 대기실에는 정수기를 설치했다. 물 이야기를 한 뒤에 깨달았다는 듯 물을 마시는 환자를 보면 흐뭇하다. 한편 하루에 마시는 물의 양은 체중 곱하기 30ml를 기준으로 한다. 또는 그보다 많이 마시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체중이 60kg이라면 1800ml. 이것이 최저 섭취량이라고 생각한다. 식사 중에도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의 5분의 1 정도는 섭취하므로 순수하게 마시는 물은 적어도 1.3에서 1.5리터 정도라고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이라면 물의 과잉 섭취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는 정도의 생활 습관이 생긴다면 허리 통증 해소는 물론 건강한 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인다. 나는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다는 환자에게 화분에 물 주기를 이야기한다.
대부분 한꺼번에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마시기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화분에 물을 줄 때 한꺼번에 많이 주면 물이 넘쳐서 밑받침에 고이기 마련이다. 화분의 흙이 약간 마른다 싶을 때 흙을 적실 정도로 조금씩 물을 주면 식물은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이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한꺼번에 두세 컵을 마신다고 해서 전부 체내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컵 한 잔 정도라고 한다. 이것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마시면 가장 좋은 것이다. 우선은 곁에 항상 물을 두는 것부터 시작하자. 테이블 위에 물이 들어있는 500ml 물병을 항상 놓아두고 주기적으로 물을 마시면 의외로 잘 마실 수가 있다. 2리터짜리 물병을 눈앞에 놔두면 좀 부담이 되지만 500ml는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가볍게 손이 간다. 언제나 물을 마시자. 외출 중에도 가능한 한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보자. 장보기 등으로 외출했을 때는 집에 있을 때보다 몸을 움직임으로 자연스럽게 많은 수분을 빼앗긴다. 그러므로 항상 페트병에 물을 담아 다니도록 하자. 전철에서 이동할 때,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신호를 기다릴 때 등 잠시 멈췄을 때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입도 깔끔해지고 효과 좋은 수분 보충을 할 수가 있다. 물은 언제 마시면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언제든 생각나면 마시세요라고 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마르다고 느낄 때 마시는 것이다. 땡볕 작업을 한 후나 라면 같은 염분이 강한 음식을 먹은 뒤에 갈증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 다양한 때 물이 필요하다. 아침은 물 한 잔으로 시작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한 잔의 물이 몸을 깨운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자는 동안에는 땀 등으로 수분을 빼앗긴다. 사람들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빼앗기는 수분의 양이 계절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룻밤 500ml라고 한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한 잔의 물은 수면 부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아침에 마시는 처음에 한 잔의 물은 우리의 몸에 수많은 효능을 준다. 가령 수분의 부족으로 뻣뻣해진 근육을 풀어주기 때문에 일어날 때 허리가 아파서 힘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장기의 기능을 일깨워 몸의 컨디션을 정돈한다. 아침 공복 시에 물을 마심으로써 장기에 활력을 주고 저항력이 있는 몸을 만들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감기에 잘 안 걸린다거나 아침에 눈이 잘 떠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이를 먹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명치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 잔의 물은 위산을 억제하며 명치의 통증을 막는 효과도 있다. 수분 부족은 변비의 원인 중 하나이다. 아침 공복 시의 물은 용변을 잘 볼 수 있도록 하고 소화불량을 막는다. 이때 물은 흡수가 좋은 상온이나 끓인 물을 추천한다. 물은 몸의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디톡스 효과도 있다. 원래 인간의 몸은 수면 중에 세포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 재생된다. 그때 몸속에서 불필요해진
노폐물과 독소가 생기는데 수분을 보충함으로써 그러한 물질의 배출이 촉진되는 것이다. 변비해소와 디톡스 효과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피부의 활성화도 촉진되고 보습 효과도 좋아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수분 유지를 하는 그 기능이 약해져서 피부가 거칠어지므로 수분 보충은 필수이다. 또한 물을 마시면 뇌가 활성화된다. 부교감신경이 작용하여 수면 모드인 뇌에 수분이 도달하면 뇌를 자극하여 교감신경을 활발하게 한다. 아침부터 뇌가 활발히 돌아가는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취침 중에는 500ml에 가까운 수분을 빼앗긴다. 그러므로 취침 전, 특히 30분 정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수면 중에는 신장 기능도 떨어지므로 취침 직전에 물을 마시면 남은 수분이 잘 여과되지 않아 부종으로 이어진다는 설도 있지만 한 컵 정도의 물이라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가 더 좋아지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마셔야 한다.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한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깰 것 같다라고 하며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을 꺼리는 사람도 있다. 나는 잠들기 30분 전에 한 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깊은 수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한밤중에 깨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기 전에 한 컵의 물을 마신다고 해도 하룻밤에 그 이상의 수분을 빼앗기므로 아침에는 대부분 가벼운 탈수 증상으로 깨어난다. 체내의 수분이 부족하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 깊은 잠을 방해한다. 한밤중에 여러 번 깨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깨는 것은 자기 전에 마신 물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취침 전에 물을 안 마시면 수면 중에 체내 수분이 부족하여 혈액의 농도가 높아진다. 즉,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액순환이 안 된다. 새벽부터 아침까지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혈액으로 인한 병이 잘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권하고 식사 중에는 물을 권하지 않는 이유. 나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다이어트를 권하지 않는다. 특히 여성의 경우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면 골다공증에 걸릴 위험이 있다. 비만인에게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 서 있을 때 허리 등뼈에는 체중의 2배의 압력이 가해진다고 한다. 그 압력을 허리 등뼈 전체에 고루 분산시킬 수 있다면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압력의 분산의 균형이 깨지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된다. 체중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지 않는 것은 허리 등뼈에 걸리는 압력을 덜어준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다이어트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다. 앞서 소개했듯 혈액순환이 잘 되어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이다. 칼로리를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식전 30분에 마시는 물은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다. 식사 전에 물을 마심으로써 포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화기 계통의 장기를 자극하며 먹을 것을 위해서 장으로 활발히 내보낸다. 주의할 것은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다. 우리는 먹은 것을 소화하기 위해 위산의 힘을 빌린다. 그러나 식사 직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물로 희석되어 소화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준다. 식사 30분 전이라면 희석된 위산이 원래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음식의 소화는 저작을 통해서도 활발해지는데 식사 중에 물을 마시면
타액의 분비와 저작에도 방해가 된다.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일단은 탄산수부터 시작해도 좋다. 아직 물 마시는 습관이 안 든 사람이 갑자기 무미무치에 물을 마시려고 하면 괴롭기만 하다. 그런 사람은 무가당 탄산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물로 서서히 바꾸는 것이다. 탄산수는 수분을 보충하기에 문제가 없는 음료이다. 단 꿀꺽꿀꺽 마실 수 없고 금방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래도 자주 물을 마시는 버릇을 들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사실 탄산수에는 물에 없는 효능도 있다. 그것은 수분의 흡수가 빠르다는 것이다. 탄산수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다. 탄산수를 마셔서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들어가면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중 산소 농도를 높이기 위해 혈관을 확장하여 혈류량을 늘리려고 한다. 즉,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수분 보충이 빨라지는 것이다. 또한 체내에 축적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는 효능도 있다. 젖산은 운동을 통해서 산소와 지방이 연소될 때 타다남은 재와 같다. 이것이 근육에 쌓이면 피로가 누적이 된다. 그 젖산을 탄산수에 포함된 중탄산 이온으로 분해하여 체외로 배출해준다. 탄산수를 마실 때는 무가당을 고르도록 하자. 최근에는 향이 가미된 생수도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다. 맛있고 목넘김이 무척 좋아서 자기도 모르게 꿀꺽 마시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당분이 포함된 것이 있으므로 구매를 할 때 성분표를 확인하여 무가당을 고르도록 하자. 만성 허리 통증은 파스와 약, 주사로 낫지 않는다. 파스는 소염 진통제이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한 근육의 염증을 잠깐 진정시켜줄 뿐이다. 통증의 원인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약효가 다해서 다시 붙이고 하다 보면 어찌어찌 통증이 가라앉곤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통증은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또 파스를 떼고 붙이고를 반복하는 동안 효능이 없어진다. 진통제나 주사도 마찬가지다. 통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몸이 보내는 메시지이다. 대증요법으로 통증을 없애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는 나쁜 자세나 동작을 깨닫지 못한 채 증상을 점점 악화시키게 된다. 우리 젖고른의 시술을 받아도 아플 때만 의지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다. 스스로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리에 쥐가 나본 경험은 모두가 있을 것이다. 대부분 종아리에 잘 생긴다. 그 외에도 목이나 어깨, 손가락에 쥐가 나기도 한다. 이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근육이 뭉치기 쉬운 상태이다. 운동 중이나 수면 중, 발작 중에는 근육이 과잉 수축하여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경련이 일어난 그 상태가 수십 초 이어진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아픈 다리의 발가락을 뒤로 꺾어서 환부의 근육을 이완시켜야 한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악화되며 근육의 산소와 영양소가 잘 도달되지 않는다. 자고 있을 때는 근육의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쥐가 잘 발생한다. 근육의 조절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을 미역이나 낫또, 우유 등으로 보충하고 취침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이것으로 예방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